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강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참석 인원은 최소화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로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마강래 광주 특강, 마강래 광주 특강을 검색하시면 시청 가능합니다. 유익한 강연,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은 지역이 뭉쳐야 사는 이유라는 주제로 9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이 왜 뭉쳐야 살 수 있는지 그 이유를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보자는 취지에서 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뭉쳐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의문을 해소해 주실 분도 누구실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 소개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마강래 교수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계획학 박사학위를, 런던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 JTBC 방송 차이나는 클래스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듣고 나니까 강연이 빨리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지역이 뭉쳐야 사는 이유를 주제로 알찬 강연을 해주실 마강래 교수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마강래라고 합니다. 오늘 연말연시 굉장히 바쁘신 때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귀한 특강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강 제목은 지역이 뭉쳐야 사는 이유로 정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많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특강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왜 수도권은 그렇게 강대한 공간이 되어가고 또 비수도권은 왜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저희가 이런 이유에 기반해서 대안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균형 발전을 위한 또 상생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이 뭉쳐야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는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문 용어를 배제를 하고요. 여기에 사실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긴 하지만 또 시민분들께서 또 같이 또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 용어를 배제하고 좀 쉽게 설명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상 그 특강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 좀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좀
질문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1시간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3시 3분인데요. 가능하면은 한 4시 전으로 좀 제 특강을 일단은 마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여기 계신 직접 현장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유튜브로 방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또 시청자분들 로부터 또 질문을 받고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저도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도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사회적 가치고요.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쉽게 가능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단어로 제가 사용을 하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특강이란 이름으로 또 전문가란 이름으로 여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또 시청자분들과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차를 보시면요, 이제 오늘 요 강의에 좀 강의를 먼저 이렇게 딱 들으시기 전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꼭지는요, 산업구조 변화가 촉발하는 인구의 이동이다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여기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결론이 다 나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 그 다음에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의 가장 근원적인 힘, 이거는 산업구조 변화다라는 거. 산업구조 변화는요, 일자리의 변화랑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구조 변화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산업구조 변화 과정 속에서 수도권이 얼마나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흐름이 굉장히 대세로 잡은 이런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꼭지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에서는요, 이런 현상 속에서 만약 저희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공간에도 우리 개인 수준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현상, 그 다음에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토 공간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속도가 실질적으로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비용을 짊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비수도권의 전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뭉쳐야 된다라는 것, 협업하고 연계하고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그래야 된다. 그 이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네 번째는요, 에너지가 폭발하는 공간, 조건은 어떤 건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의 조건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국토 공간을 바라보고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뛰면서 상생하는 국토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4시 정도에 강연을 끝내면은 뭐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문가라고 불리워지긴 하지만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상생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것. 그리고 저도 비수도권 출신이고요. 저는 강원도 출신입니다. 비수도권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건 정말 큰일이다. 나중에 우리 사회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여러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마지막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구조 변화가 촉발하는 인구의 이동. 자, 2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산업 구조 변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식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업 구조 변화 뭐 옛날부터 계속 일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산업 구조 변화가 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산업 구조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왔지만 불과 10년 전부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산업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산업 구조 변화가 일자리의 변화를 촉진하고요. 그 일자리의 변화가 수도권을 무지하게 강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도권이 무지하게 강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인구의 이동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 인구 이동의 속도에 가속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 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구 이동이 초입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왼쪽에 있는 산업구조 변화는요, 무르익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 단계다라는 거고요. 이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이런 변화 속에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인구 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니까요. 인구가 많아지는 지역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인구가 듬성해지는 지역은 더 듬성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약간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요 내용, 요거는 이제 해외에서 브루킹스 보고서라고 산업 구조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정리한 겁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볼게요. 1910년도 보면은 그때 자동차 화학 기반 산업.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혹시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욕의 거리, 1910년 정도에 마차로 덮였던 뉴욕의 거리가 한 2, 3년 딱 지나니까 마차가 거의 사라지고 자동차로 덮여 있는 모습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혹시 못 보셨다면 지금 빠르게 한번 검색해서 뉴욕 뭐 자동차 뭐 이제 이런 거리 이때 변화, 이거 굉장히 많이 사진이 돌아다니니까요. 충격적입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요 1910년도부터 이런 산업 변화가 일어났었고요. 1960년대부터는 반도체, 정보통신, 컴퓨터, 자동화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브루킹스 보고서에서는요, 이제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직관이 높은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보고서인데요. 2010년 이후에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등등,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워질 수 있다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분은 아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다 아주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이렇게 큰일인가? 저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큰일인가? 이게 정말 이런 거대 흐름이 있나? 그냥 기술 발전에 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키워드, 이게 등장하기 시작한 게 불과 5년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단어에 익숙해져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뭐 그런 것 같은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전 세계에서 선진국의 상황을,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의 상황을 설명한 거고요. 우리나라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때 선진국에서 1910년도에 겪었던 거는 우리나라 산업화 발전 과정에서 1960년이랑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는요 1990년대의 우리나라 상황이랑 매칭이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보고서에서 탈공업화라는, 그러니까 공업화를 벗어난다라는 거, 뭔가 공장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상황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10년이면 거의 10년 정도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흐름이 2012년, 2013년부터 빠르게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데이터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일반 기업의 분포는 이렇습니다. 혁신 기업의 분포는 조금 더 수도권과 그 다음에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뭉쳐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혁신형 기업이란 R&D 지출을요, 여기요. R&D에 대해서 R&D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기업들만 뽑아서, 이건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어떤 그런 연구입니다. 혁신 성장 기업은요, R&D 지출도 많이 하고 고용도 성장하고 매출도 증가해서 정말 싹 수 있는 기업들,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국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이 선호하는 공간적 조건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남방 한계선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기업이 여기에 뭔가 가상의 라인이 있는데요. 남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업이 밑으로 입지를 하게 되면은 생존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가상의 라인을 남방 한계선, 기업 입지의 남방 한계선이다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요것도 혹시 궁금하시다면은 인터넷에 남방 한계선을 치시면은 여러 기사들, 그 다음에 여러 분석 내용들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남방 한계선이요, 예전에는 한 요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청권 북부, 그 다음에 일부 대도시들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특히 여기서의 기업은 혁신 성장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산업 구조는 이런 혁신 성장 기업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정부도 이런 혁신 성장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육성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의 상황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에 혹시 여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또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또 계시니까요. 혹시 서울에 가실 기회가 있다라면은
판교라는 공간을 한번 방문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판교는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제1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IT 업계라든가 바이오 하여간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 판교의 공실률은요, 강남의 공실률,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의 공실률, 여의도의 공실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공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판교 2 테크노밸리, 판교 3 테크노밸리 사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공간에 많은 IT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요, 이 판교 여기 있잖아요, 테크노밸리. 여기에 토지 이용 계획, 여기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기업 공간을 배치할지, 그걸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X입니다. 별로예요. 이거는 최첨단 기업들을 모아놓는 공간으로서의 공간 계획은 많이 부족해요.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주거 기능이 옆에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문화 기능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거의 일자리 집중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요, 거의 일자리예요. 그리고 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그 성공한 이유 딱 한 가지다. 여기는요, 강남과 무지하게 가깝습니다. 강남역, 양재역과 세내정거장, 신분당선으로 이어져 있고요. 여기에는 일자리만 이렇게 집중을 시켜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부족한 주거의 기능, 문화의 기능, 교육의 기능 등등 이런 기능들을 강남에서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교라는 공간은 여기 위에 있는 강남이란 공간과 묶여서 하나의 통으로 돌아가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판교의 성공 이유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판교는, 지금의 판교는 우리가 10년 후에 보게 될 판교, 저희가 특단의 조치가 없다라면은 10년 후에 보게 될 판교와 지금의 판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셨다라면은 지금 보시는 게, 아니면은 일부 그 포털 사이트 가셔가지고 이런 어떤 모양새인지 로드뷰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판교의 모습은 10년 후의 판교의 모습이랑 굉장히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의 가장 중심부에는 뭐가 있냐? 판교역이 있습니다. 판교역에는요, 알파돔 시티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알파돔 시티 개발 사업, 요거를 갖다 줌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판교역입니다. 여기에요. 이 판교역은 바로 다이렉트하게 양재와 강남이랑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자, 이 판교역 알파돔 시티, 여기 심장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카카오가 판교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계열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단일화된 건물에 다 모아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큰 건물을 통으로 임차해가지고요. 여기에는 카카오, 제가 잘 몰라서, 저도 젊은 사람이 아니라서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등등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모아두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어떤 기능을 달리하는 여러 다양한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IT 기업의 핵심적인 속성입니다.
그 바로 건너편에 판교역 건너편에요. 네이버가 본사가 분당에 있죠, 그렇죠? 확장을 했고 점점 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이버가 사세를 확장해서 바로 이건 판교역입니다. 그냥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굴지의 기업들이 이렇게 연구 기능이 있는 현대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네이버가 여기에 인력 배치를 상당수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왜일 것 같습니까? 왜 기업들이 여기에, 그것도 판교 여기도 다 이렇게 많은데요. 왜 판교역에 그 비싼 돈을 내고 여기에 모이려고 할까? 이건 저희가 진짜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입지를 하면,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있잖아요. 여기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제주도에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제주도에 이렇게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거, 이 IT를 선도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어도 원격 근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다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럼 여기에 판교역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이것도 이유가 하나입니다. 젊은 혁신 인력을 끌기 제일 대한민국에서 최적의 공간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런 혁신 인력들이요, 인력 중심입니다. 혁신 인력들이 다른 기업들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눈치쿠치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만약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서요, 만약 인력 100명을 충원한다 그래갖고 인력 100명한테 우수한 인재들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이런 인력 100명한테 모두 다 열심히 해갖고 모두 다 성과를 내라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 기대하는 거는 몇 명이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딱 나올 때 그게 회사의 10년, 20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위한 환경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기업의 생존에 너무나 큰 영향이 있더라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입지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수도권이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비수도권 내에서 공간 계획을 할 때는요, 이런 산업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일자리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적 조건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성공할 확률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부동산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목이 로케이션이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입지입니다. 그렇죠? 어떤 공간이 가장 접근성이 높은지, 그 다음에 혁신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어떤 기능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융복합되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앞서서 해외 국가들의 도시계획 트렌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은요,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10억 이상 투자금을 받은 스타트업 그 지역의 비율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습니다. 오른쪽은요 100억입니다. 100억 이상 받았다라면은 나중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1조 매출 1조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금이 몰린 거겠죠, 그렇죠?
이런 기업들의 공간적 입지를 보면요. 파란색 서울, 빨간색 경기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억, 100억 차이 나지 않습니다. 90%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렇게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서울 지역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서울 지역만 줌인을 해가지고 한번 봅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공간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일 많이는요 강남구에 엄청나게 쏠려 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굉장히 큰 차이죠. 서초구입니다. 여기도 강남이죠, 그렇죠? 강남 지역을 가보시면요, 테란노라는 큰 거리가 있고요. 테란노 남측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현재도 헤쳐 모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몰렸을까요? 왜 자꾸 강남으로 가려고 할까요? 여기 땅값, 그렇죠? 여기 임대료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할까? 첫 번째, AC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 여기에 자금을 대주거나 아니면 이걸 갖다 이렇게 촉진시키고 컨설팅 해주는 업체가 강남에 거의 대부분 몰려 있다는 사실. 가깝게 붙어야 그렇게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두 번째, 모여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뭔가 굉장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은요,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특강 자리에서 제가 전달하는 지식도 있지만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지식은요, 암묵지라고 불려지는 지식입니다. 암묵지라고 불려지는 지식은요, 나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갑자기 대화하는 과정에서 딱 필을 딱 받았어요. 아, 느낌 있다고. 와. 이것들이 뭔가 아이디어로 연결됐을 때,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로 연결됐을 때 굉장한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 쏠림 현상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중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는 아래에 있는 선은요, 비수도권의 GRDP라 그러면은 이제 GDP 같은 개념입니다. 이 지역 단위로요. 상대적 비중이고요. 이거는 수도권이 이게 수도권입니다. 밑에 게 수도권이고요. 위에 있는 게 비수도권입니다. 80년대 이렇게 수도권이 치고 올라왔죠. 80년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있었지 않습니까? 다 서울에서 개최됐어요. 서울이 주목받는 공간이 됐고 86, 87, 88 3조 호황 시대를 맞았고요. 금리 쌌고 물가 쌌고 달러도 쌌습니다. 이때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불탔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수도권이 빠르게 발전을 했죠. 수도권 쏠림 현상도 이때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주거 질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요. 이때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했어요. 그때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나왔죠. 그 계획이 없었으면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정말로 이 주거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이때 수도권에 90만 호가 건설이 됐었고요. 1기 신도시 30만 호, 분당 일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택 공급이 계속 빠르게 이어져 왔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됐습니다. 완전히 공급 폭탄으로 그냥 해버렸던 어떤 그런 시기예요. 제가 공급 폭탄이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서울이란 공간이 또 수도권이란 공간이 굉장히 주목받고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90년대부터는 공장이 기계화 자동화되면서 서울에 있는 공장들이 경기 지역으로 옮기고 경기 지역으로 있는 공장들이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계화되니까 노동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20년 동안 거의 플랫한 상태로, 이렇게 평평한 상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비중이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한 게 딱 이 시점입니다. 2012
2013년부터요. 수도권의 첨단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도권이 굉장히 빠르게 GRDP가 성장하고 있더라. 그래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 현상이 초입 단계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이제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자, 수도권, 비수도권 총인구 비중이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수도권이 50%를 넘었다. 신문에 대서특필됐었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비중은요. 2002년에 벌써 수도권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인구의 그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인구 계층이죠. 실제 지금 이게 속도를 더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인구가 어느 식으로 유출이 되는지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요 파란색이 2010년, 그 다음에 연두색이 2020년입니다. 더 속도가 빨라졌죠? 이건 유출입니다. 순유출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는 30대까지도 수도권 유출이 더 심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종시와 그 다음에 충청권과 제주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전 지역은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지금의 통계 자료, 어떤 그런 인구 흐름의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이제 이 인구 이동을 시각화해서 한번 그린 곳이 있습니다. 이게 VW 랩이라는 곳에서 이런 시각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자, 시계 바늘로 보셔가지고 왼쪽으로 가면요. 어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유출되는 인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계의 반을 나눠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실제 유입되는 어떤 그런 인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밝은 색을 띠면 띨수록 청년 인구의 가능성이 크고요. 빨간색을 띨수록 고령 인구, 그 다음에 중년 인구의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식으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특히 이렇게 경상권 지역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예전부터 부족했었어요. 그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 경상권에서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인구의 유출이 지금 현 상태에서 경상권에서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렇게 중장년층의 이동이 아주 국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세대 간도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우리 국토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보시면 X축은요. 도시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직종들, Y축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영어로 돼 있어 갖고 죄송하긴 한데요. 여기 일사분면 여기에 요 박스 안에, 그러니까 오른쪽 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도시를 원하는 일자리들이 연봉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이오,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금융, 이런 쪽 계열들입니다. 이런 계열들이 도시로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해외의 보고서다. OECD 보고서입니다. OECD 국가들을, 그러니까 해외 선진국들을 다 기준으로 한 보고서고요. 이런 직종들을 청년 인구가 정말로 선호하고 막 이르다 보니까 도시로 청년들이 더 유입이 되고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요거는 사업이 생성되는 속도가 Y축으로, 사업체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요거 저 Y축이고요. X축은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업체가 빠르게 생성하는 곳 캐피털 리전, 수도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경상북도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가 왜 이렇게 냈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수위 도시, 수도 도시, 그다음에 경제 도시 중심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수도권만은 아니에요. 수도권만은 아니라 대도시권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규모가 큰, 그다음에 인구가 밀집된 곳 중심으로 산업이 해쳐 모여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간에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중소도시가 정말 어려워져가고 있다. 여기 호남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 전북, 경남, 경북에 사실 모든 인구 16만 이하의 도시들을 놓고요. 95년부터 지금까지 인구를 갖다가 한번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그냥 저희가 뭔가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 지역에 지금 인구가 반등하는 지역이 한 군데 있죠?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여기 전문가분들이 계셔가지고 나주입니다. 혁신도시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주고요. 경북에서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북도청 신도시 중에서 예천 쪽입니다. 그렇죠? 그쪽에 택지 개발을 조금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하는 현상이, 상주 인구가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어려워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 이건 거의 메가 트렌드처럼 뭔가 이렇게 고착화되면서 이런 힘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지역에선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현 정부 들어서부터 지금까지의 집값 상승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집값이요. 이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파트만 뽑았고요. 아파트에서 거래된 거 다 보면요. 매달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 직선식으로 그냥 보면요. 매달 뛴 가격이요. 아파트 가격이 1,180만 원씩 뛰었고요. 여기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강남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이 아닙니다. 매달 1,700에서 1,800만 원씩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이 집값이 왜 상승할까요? 정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다른 분들이랑 의견을 달리합니다. 저는요. 우리 한번 이것도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80년대 상황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기 신도시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 2개 건너뛰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상승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2기 신도시 발표됩니다. 그리고 정부 2개 건너뜁니다. 지금 압력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압력이 그냥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호조건이 발생을 하면은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3기 신도시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4기 신도시 안 나온다라는 그게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뭐 이게 또 정치적으로 또 이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공급 정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도 주택 거의 200만 호에 가까운 어떤 그런 주택이 지금 수도권에서 공급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200만 호가 어떤 물량인가? 200만 호는요. 200만 호는 말입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광역시, 5대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를 모두 합치면 200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수도권에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그게 가능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국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택 공급은요. 주택 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택이 공급될 때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택이 공급될 때는 주변 지역을 확실히 정비하고 들어옵니다. 명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의 가격 상승 폭을 보시면은 구축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이 앞으로 수도권에서 또 특히 서울이란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인구 이동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저희가 출생률, 그다음에 합계 출산율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인구적 측면에서 인구 이동입니다. 사회적 인구 이동이에요. 이 사회적 인구 이동을 무시하고 아니면 경시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은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요,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저희도 이제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이 대학원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혹시 제가 서울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대학원생들이요, 졸업하고 나서 그럼 제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학생들이 졸업하게 갖고 취하는 전략,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합계 출산율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합계 출산율은 기술적으로는 2.1명이 돼야 지속 가능한 구조. 그러니까 가정을 두 사람이 이루어 가지고 2.1명 정도 돼야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 서울의 합계 출산율을 0.64, 작년 4, 4분기 출산율 0.5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학자들이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왜 나올까요? 그러면 또 반문을 합니다. 아유, 교수님,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이게 만원이죠. 결혼을 포기하는 것, 비혼이죠. 그렇죠? 이 현상은 장래에 대해서 본인이 일자리를 갖고 가정을 꾸리고 하하호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됩니다. 인구가 쏠리는 지역이나 인구가 희박해지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역에서도 젊은 층은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이거 학생들 상담할 때마다, 특히 학부생들 상담할 때마다 가슴 아픈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제 50대 초반인데요. 사실 학생들이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연애할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정말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 학생의 특성이겠거니 했었어요. 근데 이게 몇 차례 반복이 딱 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요, 이런 공간 쏠림 현상에 대한 거 제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서울이 대응하는 방법, 서울은 집적의 불경제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을 뚱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을 점점 넓히고 있죠. 그래서 3기 신도시 외곽에다가 짓습니다. 3기 신도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명품입니다. 3기 신도시 계획, 공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보면요, 일자리에 대한 거 엄청, 자정용지라 그래가지고 엄청 잘 계획을 했고요. 굉장히 충분하게 또 계획을 했습니다. 너무 과도할 정도로 일자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2기 신도시에 대해서, 2기 신도시가 그게 좀 비판이 좀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광역교통망 계획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GTX, A, B, C 노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문상에 GTX 역세권 주변으로 해갖고 집값 상승하고 있다. 당연하죠. GTX는요, 우리가 경험했던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지하철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은요, 시간당 섰다 갔다를 하면서 30km 정도 가요. 서울에서 급행이면요 50km 정도를 갑니다. GTX는 100km를 갑니다. 그렇죠? 공간을 압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이란 공간은 이런 주변에 있는 배후 인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강력한 공간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대도시권에 대한 무슨 노력을 한다라면은 이런 광역교통망 계획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배우 인구를 확보하고 그 안에 있는 특히 굉장히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서의 배우 인구를 많이 확보해야만 아주 상위 위계의 여러 기능들을 같이 뭔가 모아놓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 생존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상, 3만 이하의 지역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상위 위계의 인프라가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바라볼 때 도시가 외연이 그냥 커지는 거는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외연이 커져도요, 핵심 지역으로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외연에 대한 평가가 점점 이렇게 외곽 지역이 넓어지는 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 배우 인구를 못 모으면요, 점점 상위 위계의 인프라가 빠져나갑니다. 제가 도시에서 있을 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 인구 30만 정도가 되는 도시여야 거기 있을 게 다 들어갑니다. 들어갈 게 다 들어갑니다. 응급의료센터, 고급 백화점, 인구 30만 정도 배우 인구가 돼야 생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군급 지역에서 산부인과가 없고 영화관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배우 인구를 확보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인구 10만이 깨지면요, 인구 10만이 컷오프 포인트인데요, 여기는 스타벅스도 못 들어가는 곳이 되는 거죠. 그 스타벅스가 제가 저기 관계자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스타벅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지역에 답사를 가게 되면은 청년들이랑 인터뷰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였어요. 지역 소개가 스타벅스가 없어요 라는 것. 요즘은 맘스터치가 없어요. 그래서 난 맘스터치가 뭔가 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랬던 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대도시에서 발로 채이는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없다라는 게 젊은이들의 자존감을 건드릴 수도 있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뭐 좋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 못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 그다음에 배우 인구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 힘을 모을 공간 필요하다라는 것, 젊은이들의 성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은이들이랑 나도 좀 내가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 인구들은 뭐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획일화된 공간을 지향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저 나이 또래만 해도 끈끈하고 몇 개 이렇게 믿을 만한 조직, 이런 데 딱 들어가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이들의 특징은 느슨한 커뮤니티에 학습을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이런 공간을 선호하고, 또 자유노동, 공유경제 패러다임에 마음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젊은 인력의 산업 인력의 특성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인력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이런 본인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금 변화되고 있는 어떤 이런 저희 특성의 선호에 맞는 어떤 그런 공간을 원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런 공간들이 대도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도심, 팬시한 곳이 있는 곳들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싶어 하고요. 거기서 대화하면서 배우고 싶어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로 이런 청년 인재들이 모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아주 특징적인 사실은, 이것도 도시계획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청년 인재가 도시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런 청년 인재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능한 도시로 붙는다라는 겁니다. 입지적 측면에서. 그래서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예가 SK 하이닉스의 구미 용인 유치전이 있었을 때, SK 하이닉스는 우리 구미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했는지 한번 보시면 진짜 놀랄 노짜입니다.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했어요. 저는 SK 하이닉스가 거기 들어가도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덜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용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구미 시민들은 분노했죠. SK 하이닉스는 얘기합니다. 기업의 존망은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 구미는
그런 측면에서 SK 하이닉스에 불리하다라는 말. 거기에서 사실 구미 시민들은 입을 닫았어요. 엄청나게 좌절을 했지만 분노감이 일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구미는 전자산업의 메카입니다. 전자산업의 메카에서 선택받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 노동인력의 특성이 달려져 있다. 산업 구조가 무지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거에 맞는 공간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도시계획적, 국토계획적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사실 뭐 차이나는 클래스가 아니라 명견말리에 나와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사실 2017년도에 이런 구상을 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또 거점 전략이냐. 이 거점 때문에 수도권으로 점점 집중이 됐고 이 공간적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어 있지 않느냐. 당신이 뭐게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어려워지는 지역, 이거의 내공을 당신이 왜 무시하느냐. 저는 정말 한 2년 동안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계속 답사를 하면서 제가 냈던 결론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좋은 대안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차악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낸 거예요. 지역도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인 우리 GTX 한번 보세요. 통으로 묶인 그런 유기적인 공간이 되어 간다라면은 지역도 이렇게 힘을 가진 대도시권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때 강조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어려워지는 지역이 발생합니다. 거점 전략은요. 거점이 하나가 딱 거점으로 선정돼 갖고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 지역은요. 어려워지는 건 이건 산수 중에 산수입니다. 거점도 살고 지역도 잘 살고 거점만 자꾸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뭔가 거점만 잘 살고 근데 지역도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순진한 생각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요. 저희가 근데 지금까지는 거점만 키우고 주변 지역을 돌보는 정책을 잘 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거점을 키운 다음에 우리 공간에서는 거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적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텍스트 중에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집적의 이익을 제대로 뽑을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이익이 난다라면은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상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점은 잘 키웠는데 상생 시스템이 없었네요. 거점이 나쁜 게 아니라 거점을 운영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간 계획을 할 때는요. 이런 집적의 이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공간 제대로 마련하고요. 거기에 나온 개발 이익을 뽑아서 주변 지역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건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델을 구축하는 것. 지역에서는요. 근데 지금은요. 운동장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면 얘기합니다. 지금은 중앙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이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더 기울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의 역할이 크고 지방 정부도 같이 중앙 정부랑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떤 뭔가 좀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근 도시계획에서는 용도 지역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주거 공간 그다음에 또 공업 뭐 지역 뭐 이런 뭐 상업 지역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 놓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좀 회색 공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요. 이렇습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정주하고 교육받는 공간을 다 합치는 것. 그래서 융복합을 이뤄내는 것. 하이브리드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게 지금의 도시계획 트렌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합쳐질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이다라는 거고요. 수도권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역세권 개발 논의, 종상향 논의 이런 것들이 실제 그다음에
복합 용도의 개발론이 이런 것들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해외 논문에 출판된 이것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점을 만들 때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공간,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공간, 덴서티가 높아야 되고요. 밀도가 높아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고밀도로 모여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 이 공간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공무원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서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요, 최근에는 트렌드가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도요. 수도권에서는요, 토지 이용 계획 먼저 그리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진 게요, 그 공간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 것이고 상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고 그 공간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먼저 짭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토지 이용 계획을 그립니다. 소프트웨어 먼저 생각하고 하드웨어가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런 개발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싱가포르의 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노스라는 예인데요. 이거 좀 큰 공간 아닙니다. 굉장히 조그만 공간이에요. 이 조그만 공간 내에 8가지 기능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work, 일하고, live, 정주하고, play, 놀고 먹고 마시고, learn, 배우는 이것들을 융복합하는 거점화된 공간, 옆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하는 곳, 그리고 또 건축물 단위, 이 상부 공간, 상부 시설 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섞는 겁니다. 섞어가지고 청년들이 선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다. 논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메가시티 논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여간 정부에서도 이걸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저 기재부에서도 계속 회의를 요청해가지고 이건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까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중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는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각종 연구원, 코티, 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지금 연구 무지하게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논의들이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가장 빠른 곳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동남권 메가시티가 되겠죠. 특별지자체 관련해 가지고 이런 논의들, 이게 이제 좀 한번 이 포인트를 좀 보시고 이런 흐름을 계속 따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논의는 지금 상당 기간 가라앉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대구 경북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광주 전남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도 지금 거점 잡아가지고 여기 지자체 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끝무렵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행정구역을 통합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메가시티를 구축한다 그래서 지역이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2018년도에 책에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왜 통합이 필요한가? 협력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협력 사업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인 대도시 중에서도 에너지가 폭발하는 공간, 이거를 만들 수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도시권, 강대한 대도시권을 만들어야,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지역에도 대도시권을 만들어야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의 공간 단위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균형 발전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구도로 나왔어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여 있는데 비수도권은 다 각각 따로 행정을 해요. 그렇죠? 이건 구도가 틀렸습니다. 수도권이 슈퍼 메가 리전으로 성장을 한다라면 앞으로 그 힘이, 그 빨아들이는 힘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도 같이 수도권과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대도시권을 구축하고 광역교통연결망 거점 간에 잘 연결하고 내부적으로도 광역교통연결망 30분 이내, 10분 이내에 생활권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 넓은 단위로,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빨대 효과가 크겠죠. 그렇죠? 교통이 연결되면은. 그렇죠? 우리 수도권 그대로 따라했어요. DNA를 완전히 복사했습니다. 그래갖고 대도시권을 딱 만들어요. 수도권만큼 못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 특화, 그러니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살리는 것. 그래서 지역의 포지셔닝을 하는 것, 지역의 이야기를 입히는 것, 지역 특화 산업을 발굴하는 것, 그거에 올인하고 중앙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역에 있는 대도시권도 같이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서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연계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시티 중에 하나로 성장하는 장대한 꿈을 꾸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초광역권. 이 정부에서도 뭐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럼 이 흐름이 지금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초광역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요,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은 우리 국토에 대한 최상위법입니다. 거기 안에 이런 법적 근거를 막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이 법적 근거 집어넣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대단합니다. 이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지원에 대한 근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고, 이거는 뭐 거의 간다라고 그냥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중앙정부의 노력은 지자체 간 협력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그 협력 사업이 지자체의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계속 그것만 평가를 할 겁니다. 이거가 설득력 있는 논리를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던, 그 지자체가 이 지자체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번 관전 포인트 보세요. 예타 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줄줄줄줄줄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재부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줄을 잡고 있는. 저희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조항이 들어갔죠. 이게 불경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합쳐가지고 그 위에 하나의 특별지자체를 딱 만듭니다. 특별지자체는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정면이 정말 중요한데, 이 특별지자체의 임무가 거기에 딱 부과되면서 특별지자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광역협력 사업을 광역적으로 이렇게 그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제가 부원 설명을 좀, 시간이 약간 지금 4시 6분인데 좀 지나긴 했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사업을 한번 보시면요, 이 지역의 사업이 굉장히 분절적이고 조그만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는 그 사업이 굉장히 귀중해요. 그 사업이라도. 근데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와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게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지자체랑 같이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액수가 조그매지고 사업이 축소되고 또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 중앙의 입장은 딱 보다,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자체의 요구가 많으니까 이거를 잘 어떻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좀 잡음이 별로 없도록, 갈등이 별로 없도록 이렇게 잘 나눠주는 방식을 취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이 힘을 많이 잃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역에서는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 자잘하고 분절되어 있는 조그만 이 사업의 규모를 키워서 뭔가 더 액수도 키우고 규모도 키우고 해야 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타는 정말 큰 걸림돌이기도 해요. 제가 예타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타는 이때 비수도권 지역의 예타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타가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은 제가 이 예타에 대해서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또 아셔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예타의 기본 프로세스, 예비 타당성 검토라 그래가지고 어떤 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KDI라는 기관이나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회 리맥이라는 기관에서 이거를 사업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BC를 평가하고 또 PI,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를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모르셔도 되고요. 1이 넘어가면 타당성이 있다. 1 이하면 타당성이 없다라고. 아유, 인구가 줄어가는 지역에서는요.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가는 지역에서는 아무리 예타를 해도 수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산수입니다. 그런 데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텔레비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수요가 없는 곳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이거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는요, 어떤 지역의 경우는요, 그런 인프라를 공급할 때 반대로 수요를 엄청나게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의 경우를 예타에서는 고려하지 못합니다. 과거 자료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타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광역 생태계가 필요하다라는 것, 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신산업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어느 한 부분에서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 이 신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구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전략 하나,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 생태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생태계가 있으니까 이 3자를 연계하는 도시권 전략을 강하게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지역은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거점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첫 번째 조건, 이익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공간 계획의 텍스트 중에 텍스트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공간, 이익이 나는 공간이 있다면 그거의 이익을 주변 지역과 나눌 수 있는 상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도 이야기가 길어서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도 이익이 나는 지역과 이익이 나지 않는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테크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생기금을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아주 조그만 규모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 내부에서도 이런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상생 발전을 깨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 서울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 있습니다. 우리 지방광역시에서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재산세 공동과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산세를 걷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는 공동파트에 집어넣고, 서울시 구가 25개입니다. 나누기 25 해가지고 다시 뿌려주면서 이거를 격차를 보정해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상생, 지역 내 상생을 이루는 거고요. 지역 내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뭔가 이제 또 상생 발전을, 같이 사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10분 정도 일단 강의는 초과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 교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그 이제 메가시티가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광주에서는 지금 광주하고 인접해 있는 5개 시군하고 이렇게 스마트 메가시티를 지금 해보려고 준비 중인데, 어떻게 보면 전남은 또 22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주변 5개 시군하고만 하려고 그러고, 전남 입장에서는 또 22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선뜻 뭐 이렇게 달갑게 느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광주 기존의 대도시권 중심으로 이런 걸 해야 또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데 교수님 의향이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전남 입장에서는 이제 전남에 있는 시군들이 다 기초 지자체들이 다 포함되는 게 바람직할 수는 있죠. 근데 뭐 제 생각은 이제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구역이라는 것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도 내에서 또 행정구역이 있고요. 또 전남도도 또 행정구역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또 보면은 또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또 소외감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메가시티 논의가 광주 전남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실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 지역을 지금 묶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거점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다른 지역도 같이 다 이렇게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나눠서 만약 예를 들어서 1단계 전략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또 광주광역시 중심으로 해갖고 주변 지역을 먼저 묶고 그거에 대한 플랜을 짜는 것. 그 다음에 이게 활성화되었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일단 교통망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깔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각 공간에 거점이 있어요. 큰 거점도 있고 작은 거점이 있고. 근데 큰 거점의 숫자는 작아요. 작은 거점의 숫자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혈관처럼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교통망을 다 집어넣는다. 광역교통망을 특히 다 집어넣는다. 이거 예산 제약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장기적으로는 다 포함시키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하되 단기적으로는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구성만 잘 된다라면은 그 시기도 굉장히 1단계, 2단계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주 전남 모두가 이렇게 상생하는 어떤 이제 그런 그림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 지금 보면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방금 말한 우리 메가시티 이걸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지금 아까 말한 거점이 즉 광주 광역시가 지금 거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 하여간 뭐 거점 아무튼 도시를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하면 이게 불균형 성장 전략 할 때 우리가 그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먼저 개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스피일오버 이펙트가 돼서 이제 주변부에 확산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은 거점은 개발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걸 나중에 그 스피일오버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서로 그런 어떤 뭐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까 그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예전에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 속에 그 개념 속에 거점이라는 개념과 지금의 거점과 그 차이점은 그 부분에 있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거점 전략이라고 했을 땐 그 스피일오버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거점이 그러니까 일단 먼저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간을 압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압축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했죠. 이게 파이가 커지면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파이도 점점 이렇게 그 거점에 쏠렸던 것들이 점점 외곽으로 흩어지면서 모두가 좀 잘 살게 되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점은 거점대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으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 보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뭐 다 엄청나게 잘 나가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2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25개 구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서울에도요. 일자리의 3분의 1이요. 강남 3구에 쏠려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예. 서울의 일자리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강남 3구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 상식 아닙니까? 거기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일자리의 질도 좋습니다. 그럼 거기 강남과 가까운 지역, 그다음에 강남 내부 지역 항상 주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은요. 강남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뭔가 저기 집값도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서울 시내에 있는 일자리 수와 주택 수의 평균 비율을 강남에다 때리면요. 강남에 필요한 주택 수는요. 한 3, 40만 호가 됩니다. 3, 40만 호 곱하기 2만 해도 60만 명을 위한 계획이에요. 강남 3구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 강남의 집값이 잡힐까요? 단기적으로는 잡혀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갖고 강남에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들어갔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강남이 굉장히 이렇게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지역이고 하지만 강남이요. 그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꾸 강남에 이제 뭐 세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높이려 그러니까 강남 분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거점이 성장하는 것은 주변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흡수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광역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변 지역의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점 지역은요. 이런 옆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도덕적 의무, 책임 이런 것도 이제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구 산업을 다 빨고 하는데 여기에 뭐 진짜 어려워지겠죠? 이 주변 지역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지역들이 많아요. 사실 장소마다 굉장히 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히스토리들이 너무나 귀중한 곳들이 많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곳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인구 이동 통계에서 보듯이. 그래서 공간도 약간의 좀 분업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거점은 이렇게 성장할 때 주변 지역을 또 잘 정비하고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자꾸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들. 그래서 거점 전략을 취하되 동시에 거점과 주변 지역을 상생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도 같이 보완하는 것. 저는 이걸 네트워크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 그 지역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예전에는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죠. 거점 발전하면 주변 지역도 그냥 스피드오버로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역들도 다른 지역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전략을 확실히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전 국토 차원에서 수도권의 성장은 비수도권의 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주의 성장, 대구의 성장, 부산의 성장도요. 저희가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요. 주변 지역의 그 성장이 빨랐을 때 주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지금 인구 이동 통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신문지상에서
광주 광역시, 그다음에 대구 광역시, 또 부산 광역시 인구 막 빠르게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고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도시권으로 보면은 얘기가 약간 달라요. 광주도 사실 대도시권 영역으로 보면요, 그래도 인구가 어느 정도는 약간 감소하고 있지만 스테이블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부산, 울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주변 지역에 있는 젊은 인구들이요, 여기 군급 지역에 있는 젊은 인구들이요, 바로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거의 이렇게 뭐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주변 지역에 있는 군급 지역들의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지역에 있는 대도시로 이동하고요. 대도시에 있는 인구가, 비수도권 대도시에 있는 인구가 수도권 지역으로 옮기는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역의 대도시권은 아직까지도 인구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의 팩트인데, 문제는 이제 군급 지역의 상대적 젊은 인구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으로 보내는 인구만, 그 흐름만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그 시기를 실제 2035년에서 2040년 그 흐름이 굉장히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사실은 2017년도에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틀렸고요. 한 10년, 15년 정도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셨듯이 같이 우리가 광역화된 시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잘 취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할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교수님한테 교서 중에서인가 어떤가 분권이 지역을 망친다 이런 얘기가 써져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 분권이 이제 그렇게 230 우리가 3개인가 자치단체 이렇게 수도권이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 230 몇 개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균등하게 나눠주는 이런 식의 분권이 사실 지역을 죽였다고 저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분권은 거점 단위로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즉 그게 이제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하면 초광역 협력일 것 같고, 또 지금 하는 오늘 말씀하신 저런 내용과 관련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초광역 협력 그런 분권을 이 생활 거점 단위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모든 시스템들을 지금의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200 몇 개 단위로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생활권 거점 단위로 이렇게 나눠줄 그런 재원 배분의 뭐 제도라든가 이런 모든 걸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혹시 준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지, 그냥 지자체에서 알아서 뭔가를 좀 광역 사업을 발굴해서 가져와 봐라 뭐 이런 식의 지금까지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러한 거점별로 분권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균형 발전 정책을 초광역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정말 좋으신 질문 해줘.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또 하나인데, 확실히 여기 분들이 계셔가지고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17년도에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썼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정말 좀 굉장히 많이 그 답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 춘천 출신입니다. 근데 거기도 수도권이랑 좀 가까운 곳이라 이 상대적 쇠퇴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수도권에서 먼 지역이랑은 좀 차원이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거였고요. 제가 학생들이랑 연구 진행을 하면서 저보다 더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마음을 담아가지고 썼던 게 지방도시 살생부인데, 이게 좀 제목이 좀 자극적입니다. 제가 제목을 진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이제 지어지고 저는 이제 악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이렇게 센 제목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대도시권 전략 맨 마지막에 그다음에 거점 구축 전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판 때문에 저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되게 저랑 가까웠던 분들이 또 이렇게 비판할 때는 참 저도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저도 자중을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분권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었어요. 그 우리 분권이라 그러면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입법에 대한 분권이 있고요, 행정에 대한 분권이 있고요, 복지에 대한 분권이 있고요, 재정에 대한 분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권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분권은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확실히 여기서 돈에 대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 행정도 하고 복지도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 분권에 혹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아주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것, 그 다음에 지자체 단위에서 세금을 걷는 것, 지자체에선 지방세라 그러죠. 국가에서 걷는 거는 국세라 그러죠. 이 국세 지방세 비중이 대략적으로 8대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걷는 거예요. 그 지자체에서 걷는 거예요. 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R 자치다, 20% 자치다라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런 분권이 재정 분권이 안 돼 있어서 지역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근데 저는요, 그러면서 또 중앙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8대2 구조를 7대3을 거쳐서 현 정부 내에서 6대4로 가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일단은 그게요, 저는 분권론자예요. 우리나라가 분권이 없었던 너무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심지어 저희 애가 고등학생인데, 우리 사회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렇죠? 저 한번 역사책을 딱 봤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전라 그 우수영이랑 좌수영이 왜 위치가 바뀌었죠?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딱 그랬더니 이게 좌우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그게 옛날에 이게 한양에서 보기에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좌가 우가 바뀌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감정이 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중앙 집중적이었고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도 관료가 중앙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였어요. 우리나라는 이 지방자치의 역사가 굉장히 일천하고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좀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앙 집중 현상이 굉장히 이 흐름이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분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가치. 스스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지역민들이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애양심을 갖는 구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재정분권의 지금 형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 제가 그 말씀드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강력한 비판을 했고요. 그게 책 제목이 그것도 조금 자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거기서의 분권은 재정분권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재정분권의 공간적 단위는 226개 아니면 228개의 기초, 광역도 포함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기초 단위에서 어떤 기초 지자체는요, 예를 들어서 창원이라든가, 그렇죠? 용인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곳 있잖아요. 이런 곳은 인구가 100만이 되는 큰 지자체예요.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수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어떤 지자체는 아까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인구 3만도 안 되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분권을 합니다. 권한을 줘요. 지방세를 더 걷게. 국세 비중을 줄이죠. 지방세를 더 걷어라. 라 그러면은 모든 지자체가 지방세 걷는 비율이 다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부자 지자체는요, 더 많이 거둘 수 있어요.
더 많이 지방세를 거둘 수 있다라면은 더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더 좋은 지자체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공간적 단위에 대해서 그런 분권이 정말 중요한데 그 분권을 해준 재정분권을 위한 공간적 단위를 다시 한번 설계를 하자. 이게 아니면은 공간 단위에서 부자 지자체는 더 지방세를 많이 걷어갖고 점점 더 강해지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은 분권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적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른쪽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서는 재정분권이 기초지자체 특히 진짜 어려운 지역에 어렵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분권의 단위가요. 기본적으로 기초보다는 광역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광역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광역 나름대로 또 자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부 조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하면서 분권은 좀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간적 단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그 분권의 내용이 지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의 일에 관여를 하고 뭔가 사업도 지역이 구상해내고 이런 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 이후에는 조금 이런 재정분권 급하게 진행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기초지자체 단위로 진행되는 기초지자체 재정분권 내용이 그 포션이 굉장히 커요. 광역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광역권 단위로 좀 힘을 줘서 지역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하자라고 주장한 게 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강연 시간이 많이 좀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정말 좋은 강연 들려주신 마강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에 더 남을 수 있고 또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지 우리 교수님께 한번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인구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미래를 청년들이 문화적 기회와 다양한 커뮤니티, 자유로운 노동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가능한 곳이 도시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도시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이끌 젊은 인력을 끌기 위해서 기업들도 도시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 이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자체가 협력해서 거점을 잘 키워야 하고 거점을 잘 키워서 집적 이익을 주변 도시에 나누고 또 거점과 주변 도시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전략을 잘 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을 연결하고 거점을 연결하고 30분 내 생활권을 조성하고 또 이와 더불어 상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산업, 중앙 정부의 강력한 요구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만 지역 균형과 그리고 세계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들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죠. 지역이 뭉쳐야 사는 이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하실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이렇게 비전문가인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마강래 교수님께서 정말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것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인터넷방송국 아나운서 정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